혹시 요즘도 더 잘 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바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어디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아주 조용하지만 무겁게 가라앉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60대에 접어든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잘 살기 위해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잘 산 게 아니라 그냥 바쁘게 산 거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너덜너덜해졌는데 정작 남은 건 피로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200년 전 강진 유배지에서 혼자 책을 쓰던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정약용입니다. 조선 최고의 실학자, 한때는 나라의 중심에서 개혁을 꿈꾸던 인물. 그러나 신유박해로 모든 것을 잃고 18년간 유배지에 갇혀야 했던 사람. 그가 50대 중반, 모든 명예와 지위를 잃은 채 강진 땅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잘 살려고 애쓰지 말자. 이제는 덜 아프게 살자. 여러분, 이 말은 포기의 언어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철학입니다. 오늘 저는 정약용의 삶과 사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경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제는 덜 아프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일부 60대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아직도 경쟁해야 한다는 착각. 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와 비교하고 계십니까? 옆집 아무개는 자식이 잘 됐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같이 회사 다니던 동기는 지금 뭐하며 사는가? 친구는 여행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쪼들리나?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 몇 번씩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60대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경쟁하고 있다는 것. 40대에는 그래야 했습니다. 승진 경쟁, 자녀 교육 경쟁, 집 장만 경쟁. 그때는 달려야 했어요. 멈추면 뒤처지는 시대였으니까요. 50대에도 어느 정도는 필요했습니다. 은퇴 준비, 노후 자금 마련, 건강 챙기기. 여전히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60대가 넘어서도 같은 방식으로 살고 계신다면 그것은 관성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항구에 이미 도착했는데 계속 노를 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있겠는가? 여러분,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증명할 것은 다 증명하셨고 할 것은 다 하셨어요. 자식도 키웠고 일도 했고 책임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도 노를 젓고 계십니까? 남과 비교하는 습관이 당신을 늙게 만듭니다. 인간은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행복을 느끼려 하죠. 남보다 조금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남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교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끝이 없다는 겁니다. 위를 보면 더 잘난 사람이 있고 옆을 보면 더 여유로운 사람이 있고 아래를 봐도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평생 비교하며 살다 보면 결국 자기 인생은 없어집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쓴 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발에 맞는 신발을 찾지 않고 남들이 신는 신발을 부러워한다. 그러니 평생 발이 아픈 것이다. 이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60대에도 여전히 남의 신발을 부러워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효도하는데 나는,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 남의 신발은 절대 당신 발에 맞지 않습니다. 자식, 돈, 체면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 60대가 가장 놓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식입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애들이 힘들어할 텐데, 손주들한테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남고 싶은데, 이런 마음 때문에 자식에게 계속 무언가를 해주려 합니다. 둘째, 돈입니다. 더 모아야,
나중에 자식한테 지면 안 된다. 병원비라도 스스로 해결할 돈은 있어야지. 이런 불안 때문에 지금도 쪼개고 아끼고 모으고 있습니다. 셋째, 체면입니다. 나이 들어서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없는 여유도 있는 척, 괜찮은 척 연기합니다. 여러분, 정약용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유배지에 끌려갔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벼슬도, 재산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두 아들은 제주도와 신지도로 떨어져 보낼 수밖에 없었고, 자신은 강진이라는 낯선 땅에서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분노했을 겁니다. 억울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착하던 것들이 사실은 나를 짓누르고 있었구나. 자식 걱정, 돈 걱정, 체면 걱정. 이 모든 것이 자기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마이너스 60대의 심리. 많은 분들이 혼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력도 떨어지고, 잠도 잘 안 오고,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건 비밀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다 힘듭니다. 옆집 아무개도, 친구도, 지인도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삽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에요.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고통을 숨긴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부러워하며 산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우리는 남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여유로워 보인다.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인다. 그런데 그 사람 속마음까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러니 왜 나만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힘듭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힘듦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과 끝없이 싸우며 더 지칠 뿐입니다. 2부 정약용은 왜 덜 아프게 사는 삶을 선택했는가? 모든 것을 잃은 뒤 얻은 깨달음. 1801년 정약용의 나이 40세. 진유박해라는 정치적 폭풍이 휘몰아쳤고 그는 하루아침에 역적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울 집은 압수당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자신은 경상도 장기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장기, 그 다음에는 전라도 강진, 무려 18년을 유배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40대에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한창 일할 나이에, 꿈을 펼칠 나이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는 처음 몇 년간 분노와 절망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나인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강진 땅에서 그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유배지에서 발견한 지족의 철학. 강진에서 정약용은 작은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다산초당이라 불리는 그곳은 정말 소박했어요. 방 하나, 마루 하나, 책 몇 권과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견디기 힘들었겠죠. 한양의 넓은 집, 수많은 책과 제자들, 화려한 벼슬, 그 모든 것이 그리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가지지 못한 것을 생각해서 불행한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지족주의입니다. 만족할 줄 알미라는 뜻이죠. 정약용은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죽 한 그릇을 먹으니 배가 따뜻하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저녁에 차 한 잔을 마시니 마음이 맑아진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비가 새지 않는 지붕, 바람을 막아주는 벽, 글을 읽을 수 있는 눈, 이 모든 것이 있는데 무엇이 부족한가? 여러분,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모든 것을 잃고 나니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건강한 몸, 맑은 정신, 글을 쓸 수 있는 시간.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욕심이 줄어들 때 비로소 편안해진 마음. 유배 초기, 정약용은 여전히 한양을 그리워했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언젠가는 다시 벼슬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 5년, 10년, 15년이 지나도 돌아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쯤 그는 마침내 손을 놓았습니다. 돌아가려 하지 말자. 지금 여기에 있자. 이 결심을 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니 초조하지 않았고, 더 이상 바라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았으며, 더 이상 경쟁하지 않으니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강진에서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금음신서 등 조선 실학의 정수가 모두 이 시기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만약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에만 집착했다면 이 책들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약용이 60대에 도달한 경지. 정약용은 57세에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이었죠. 그가 한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그가 크게 상심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유배지에서 보냈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나는 강진에서 인생을 배웠다. 잃은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다. 그는 6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더 잘 살려고 애쓰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덜 아프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이라는 것을. 그는 만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젊을 때는 많이 가지려 했고 중년에는 높이 오르려 했다. 그러나 늙어서는 깊이 머물고자 한다. 깊이 머문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마음속에 고요히 앉아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인생 후반전에 도달한 경지입니다. 삼부 잘 살려다 망가진 인생, 덜 아파서 살아난 인생, 더 벌려다 건강을 잃은 사람.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5세에 은퇴하셨는데 은퇴 후에도 일을 놓지 못하셨어요. 노후 자금이 부족할 것 같다는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작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어요. 수익도 나고 바쁘게 사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몸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혈압이 오르고 잠을 잘 못 자고.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목표 금액이 모인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결국 70세에 쓰러지셨습니다.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든 몸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벌려고 했던 그 돈으로 지금 병원비를 내고 있어요. 그냥 65세에 멈췄더라면 지금쯤 건강하게 손주들이랑 놀고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드물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조금만 더 하다가 건강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체면을 지키려다 관계를 잃은 사람,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셨어요. 남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셨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여전히 있어 보이려 애를 쓰셨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사고, 손주들한테는 비싼 선물을 사주고, 집도 깨끗하게 꾸미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그런데 수입은 연금이 전부였으니 돈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돈 힘드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분은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셨어요. 내가 언제 힘들다고 했어? 나는 괜찮아. 자식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도 부담스럽고 자식과의 대화도 어색하고 체면을 지키려다 보니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은 혼자 계십니다. 돈도 별로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자식과도 멀어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면 때문에 진짜 관계를 놓쳤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이제 와서 보니 아무것도 아닌데. 욕심을 줄이고 마음이 살아난 사람.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십니다. 68세에 은퇴하신 분인데 은퇴하자마자 이렇게 결심하셨답니다.
이제 욕심 부리지 말자.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자. 그래서 연금 범위 안에서만 생활하기로 했어요. 여행도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까운 시골, 바닷가, 외식도 비싼 식당이 아니라 동네 국밥집, 옷도 새로 사지 않고 있는 것만 입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간 이야기를 할 때 부럽기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진 겁니다. 돈 걱정이 줄어드니까 잠도 잘 오고, 비교하지 않으니까 마음도 가벼워지고,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분은 지금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살고 계십니다. 상추, 깨십, 고추 같은 것들을 키워서 이웃과 나눠 먹고. 어느 날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더 벌었으면 뭐해요?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텐데. 지금처럼 마음 편한 게 제일이에요. 두 인생의 차이는 무엇이었나? 여러분, 위 세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능력의 차이도 아닙니다. 선택의 차이입니다. 더 잘 살려고 선택했는가, 덜 아프게 살려고 선택했는가의 차이예요. 더 잘 살려고 한 사람들은 끝까지 무언가를 더 얻으려 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대우, 더 높은 체면. 그런데 덜 아프게 살려고 한 사람은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정약용의 말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만족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진짜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진짜 부유함은 많이 가진 게 아니라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사부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음 3가지.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60대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마음 3가지입니다. 첫째, 남보다 뒤처질까 두려워하는 마음. 많은 분들이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들은 다 여행 다니는데 나만 못 가면 어떡하지? 친구들은 다 손주 자랑하는데 우리 손주는 아직인데. 사람들이 나를 초라하게 볼까봐.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당신을 그렇게 관심 있게 봅니까? 사람들은 각자 자기 인생 살기 바쁩니다. 당신이 여행을 가든 안 가든, 당신이 돈이 많든 적든 사실 별로 관심 없어요. 설령 관심이 있다 해도 그건 일시적입니다. 잠깐 이야기하고, 잠깐 비교하고,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눈을 의식하느라 정작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한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느라 정작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잊는다. 여러분, 이제 그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60대가 넘었으면 이제 남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보다 뒤처져도 괜찮습니다. 남들보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평안한가입니다. 여행을 못 가도 당신이 집에서 행복하면 그만입니다. 돈이 적어도 당신이 지금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남과의 경쟁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둘째, 자식 인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놓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애들이 힘들까봐, 손주들한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로 남고 싶어서,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이런 마음으로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자식을 돕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손주를 돌봐주고, 집안일을 도와주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자식은 이미 어른입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가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당신의 삶을 짓눌러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서로 의지할 수는 있지만 서로를 짊어지고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정한가요? 아닙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을 독립된 인간으로 인정하고 자신도 독립된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관계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식 인생까지 책임지려 한다면
결국 당신도 지치고 자식도 의존적으로 변합니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 너희도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셋째, 아직도 증명하려는 마음. 마지막으로, 이것이 가장 놓기 힘든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도 아직 뭔가 할 수 있어. 나를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마음 때문에 60대, 7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일을 계속하고, 역할을 찾고, 인정받으려 애를 씁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구한테 증명하려는 겁니까? 자식한테요? 친구한테요? 사회한테요?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입니까? 정약용은 유배 생활 중에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벼슬을 하든 안 하든, 내가 유명하든 무명이든, 나는 여전히 나다. 나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나의 가치는 내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미 증명하셨습니다. 평생 일하셨고, 가족을 돌보셨고, 책임을 다하셨어요. 더 이상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냥 존재하세요.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냥 당신이어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엄청난 자유가 찾아옵니다. 결론, 인생 후반전에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이제는 잘 사는 인생보다 덜 아픈 인생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인생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더 잘 살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오르고, 더 인정받기 위해. 그런데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이제는 덜 아프게 살기 위해 걸어가야 합니다. 덜 아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이 덜 아프고, 마음이 덜 아프고, 관계가 덜 아픈 것입니다. 몸이 덜 아프려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조금만 더라는 생각이 결국 당신을 쓰러뜨립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그동안 모은 돈도 쌓은 명예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빌려 쓰는 것이다. 함부로 쓰면 일찍 돌려줘야 한다. 지금 당신의 몸은 60년, 70년을 당신과 함께 온 동반자입니다. 이제는 그 몸을 아껴주세요.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느리게 가고 싶을 때 느리게 가세요. 마음이 덜 아프려면 비교를 멈추십시오. 경쟁을 내려놓으십시오. 증명하려는 마음을 버리십시오. 마음의 고통은 대부분 욕심에서 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인정받으려는 욕심, 더 오래 젊으려는 욕심. 이 욕심들이 당신을 괴롭힙니다. 정약용은 강진에서 모든 욕심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평화를 찾았습니다. 욕심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넓어졌다. 넓어진 마음에 평화가 들어왔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관계가 덜 아프려면 체면을 버리십시오. 진심을 나누십시오. 힘들 때는 힘들다고 말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청하고,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표현하세요.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고통받는 이유는 진짜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있는 척, 괜찮은 척, 강한 척. 그런데 그 가면 뒤에서 당신은 외롭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진솔한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들에게,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약한 모습도 보였고, 그리운 마음도 털어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심은 진심을 부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마음가짐, 이제 실천입니다. 오늘 저녁, 혼자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체면입니까? 과거의 영광입니까? 그것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내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이건 이제 내려놔도 되겠다.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조금씩 손을 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손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짐을 내려놓은 손은 이제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손주의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책을 펼칠 수도 있고, 차 한 잔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 정약용은 7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나는 인생의 전반전을 욕심으로 살았고, 후반전을 내려놓음으로 살았다. 전반전은 고통이었고, 후반전은 평화였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처음부터 내려놓고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약용조차도 평생 깨닫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제 60대이신 여러분은 정약용보다 운이 좋습니다. 아직 10년, 20년의 시간이 남아있으니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실 겁니까? 여전히 더 잘 살려고 애쓰며 고통스럽게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덜 아프게 살며 평화롭게 보내시겠습니까? 조용한 마무리, 깊은 여운.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울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 이제는 좀 내려놓고 살아야지. 이 작은 울림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저녁 조용히 차 한 잔 드시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려 보세요. 이제 나는 덜 아프게 살겠다. 그리고 긴 숨을 한번 내쉬세요. 그 숨과 함께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무언가가 흘러나갈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 강진 땅에서 발견한 평화를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발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미 있는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이 고통이 아닌 평화로 가득하기를, 욕심이 아닌 만족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덜 아픈 하루하루가 쌓여서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